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초보 혼족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1인 가구 돈관리 공하연 지음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프롤로그를 보시면 혼자서 10년 넘게 1인 가구로 살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돈관리법을 써보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인 가구의 지갑 사정, 돈이 모이지 않는 습관들, 소비 습관을 잡는 법, 새는 돈 없애고 푼 돈 아끼는 요령, 생활비 절약 요령, 반드시 배워야 할 가계부 작성법, 돈이 잘 모이는 구조 짜기,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투자에 도전하고 싶다면 신비로운 보험 세계, 경제적 위기 시 대처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인 가구 지갑 사정. 돈과 나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돈과 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소비로 자산이 좀처럼 모이지 않고 현실을 긍정하는 기술만 쌓여서 돈 쓰는 재주만 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즐거움의 상당 부분이 돈 쓰는 것이었고 그 자체에서 온다는 게 점점 좌절스럽고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재테크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책부터 찾아보는 성격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의 책들만 가득한데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많았고 다이어트랑 비슷해서 금방 요요가 오는데 점점 다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늘려서 차근차근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돈 관리의 핵심은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내가 버는 돈이 내가 쓰는 돈보다 커야 하고 이 돈과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방세, 식비, 공과금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자는 지출에 대해서 현재 유지, 미래 투자, 소비를 위한 소비로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래서 현재 유지는 방세, 식비 등 생존 비용이고요. 미래 투자는 미래 시점, 내 삶을 나아지게 해줄 모든 비용이고요. 소비를 위한 소비는 필요하지 않는데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 미래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리화를 조심해야 하고 지출 관리의 최대한의 적입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저자가 가장 잘 쓴 돈은 바디브러쉬 사고, 간접 조명, 메이크업 레슨, 기능성 베개, 공기청정기, 퍼스널 컬러 상담, 건조기, 광파 오븐, 또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면서 가장 못 쓴 돈은 공구를 구입하고 가죽공예 레슨을 받는 돈이었고 운동 레슨, TV 수신료, 필요 이상의 화장품들을 사는 게 가장 아까웠다고 합니다. 이 장을 보시면 돈이 모이지 않는 습관들은요, 빚을 지고 있는데 카드 빚으로 살고 있고 금액이 큰 대출이 있고 빚부터 갚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장비부터 사는 게 습관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장비왕이라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빨리 중고로 팔아서 현금화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안 쓰는 물건들이 집안에 있는 것은 돈과 공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과도하게 교재비를 쓰고 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저자는 인맥이 넓을수록 또 매달 만나는 사람의 횟수를 한정 짓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에 얼마나 쓸지를 생각해서 적당한 횟수를 잡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평일 점심을 이용해서 평일 런치 메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돈을 절약하고 시간도 정해지니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에 집으로 초대를 친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다면 통장 하나를 만들어 매달 회비를 입금해서 그 회비 안에서 약속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모아서 연말에 호텔을 빌려서 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인데 충동 구매는 별로 산 게 없는데 돈을 남지 않게 만듭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사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 별로 쓴 것도 없다는 감각이 생겨 돈 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일할수록 충동 구매가 더 쉽고 어쩔 수 없이 통제력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충동을 잘 이겨내서 나의 소중한 잔고를 지켜내야 합니다. 돈이 자잘하게 새는 구멍이 많은데 이것이 뭐냐면 은행 수수료, SNS 서비스, 소액 결제, 또 찾으면 없는 필수품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다 잡는 법을 보면 하루에 한 번 소비 충동을 참아내기 방법인데요. 소비 습관을 다 잡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하루 한 번 이렇게 참아내기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커피를 살 때 습관적으로 쿠키를 안 사는 것 등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그 순간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참았다고 더 많은 돈을 써버리는 요요가 오지 않게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렵다면 돈을 쓸 때 단계를 낮춰서 커피를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주문해 보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는 날을 또 정해 보는 것인데요. 다이어트랑 똑같죠. 돈을 안 쓰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날은 주말을 하루 잡아 실천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아껴지는데요. 돈이 없으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읽거나 대중교통 없이 걸어가서 어, 동네를 탐험하는 등 신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면 이날은 가계부를 안 써도 되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충동 구매 대신에 심사숙고 구매를 하는 것인데 심사숙고 구매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기본은 인터넷 초저가 알아보기, 오늘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집에서 차분하게 인터넷으로 보고 사는 쪽이 좋습니다. 꼭 후기를 알아봐야 합니다. 순간 사고 싶으면 좋아도 카메라로 사진 찍어 집에 오는 방법이 있고 며칠 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되게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데요. 한두 번 필요하다면 렌탈 업체를 통해서 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매 전에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좋고요. 현금으로 생활하기. 주부들의 봉투 살림법인데요. 현금 봉투에 일주일씩 소분해서 예산을 현금 봉투에다가 뭐 5천 원이라면 5천 원, 만 원이라면 만 원 이렇게 딱딱 담아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카드보다도 현금은 노골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거부감이 들죠. 어떤 방법이든지 돈이 남으면 2월에서 쓰지 말고 따로 그 돈을 떼어서 비상금으로 저금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소유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안 정리가 주기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데 물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안 사도 되겠네 할 수 있는데 모르면 새로 사야겠다라는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건 처분 시 그냥 버리지 말고 귀찮아도 먼저 중고로 팔아보고 안 되면 주변에 그 나눔을 하거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자선단체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집이 쾌적해지면 여러모로 절약됩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광고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고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동영상, SNS, 게임 광고, 영화 광고, 관광, 또 어, 플러스 친구 형태의 카톡 광고 등 시시때때로 우리 생활 속에 침입하는 광고를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공허감이 클수록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사고 싶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지출을 하는데요. 나랑 취향이 비슷하고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는 계정을 찾아서 정보를 얻게 팔로잉 구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탕진잼, 쿠폰으로 돈 쓰는 재미 챙기기. 돈 모으는 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 돈으로 버텨주는 든든함, 모일수록 만족감이 비례해 커집니다. 미래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복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는 이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탕진잼은 매달 말일에 다음 달 한 달 동안만 유효한 일종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발행하는 것인데요. 이는 돈 쓰고 싶어서 쓸 때 사용하는 쿠폰입니다. 매달
2만 원권을 한 장 만들고 3만 원권을 한 장으로 총 5만 원을 발행해서 뭔가 지르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싹 쓰는 것입니다. 그 달 안에 안 쓰면 권한은 소멸되고 그 금액 이상은 쓸 수 없다라고 정해 놓는 거죠. 아이가 부모에게 안마 쿠폰을 선물하듯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큰 장점은 충동 구매를 해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버릇들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입과 자산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버릇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돈 쓰는 연습은 저절로 소비 습관이 개선됩니다. 가계부를 써도 지출이 줄지 않는 이유는 예산을 안 세우고 지출 기록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분야별로 예산을 세워 관리해보고 큰 어려움 없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 행사 등 확실한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정한 여행을 하고 아낀 여행은 다음 여행을 하기에 더 수월해집니다. 소비 규칙을 정하기. 혼자 끼니 해결 외식은 5천 원 이하, 친구 만날 때는 1만 원대, 생일이나 축하 자리는 2, 3만 원대로 해결합니다. 식비를 줄이려면 일주일에 집밥 10끼 이상 먹기라든지 일주일에 편의점 2번 이상 안 가기 등 규칙이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또는 여기서는 아끼고 여기서는 쓴다라는 규칙을 정해도 좋습니다. 외식비를 아끼고 화장품을 산다, 티셔츠를 아끼고 제대로 된 재킷을 산다 등 나만의 룰을 만들어서 생활하면 좀 더 여유롭게 절약이 가능합니다. 돈 관리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잘 쓰는 친구, 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친구,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인연이든 금전 감각은 배워야 합니다. 불안,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돈을 쉽게 쓰는 것은 컨디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절제력을 발휘할 여유가 없을 때 쉽게 씁니다. 소비 습관을 다스리려면 자신의 심신을 잘 돌봐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만의 불안 극복을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 저자는 모닝 페이지를 쓴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글쓰기를 한쪽씩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러다 보면 뒤엉킨 생각이 정리되고 한결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하고 명상도 좋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새는 돈 없애고 푼 돈 아끼는 요령. 직장이나 학교에 갖다 두면 돈이 아껴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모품, 일회용 렌즈라든지 인공눈물, 미세먼지, 마스크, 생리대, 스타킹 등이고 일반 약품에 대해서 비상사태 용품, 뭐 우산, 반지꼬리, 비상금, 오핀 USB 메모리, 얼룩 지우개 등이 있고요. 위생 관련 용품이 있고요. 먹거리, 뷰티, 패션 관련이 있고 장례식 대비 물품도 있습니다. 가방 속에 챙겨두면 돈이 아껴지는 물건들은요. 텀블러, 간식, 비상금, 오핀, 미세먼지, 마스크, 비상약, 작은 우산, 장바구니, 치실, 생리대 등 기타 위생용품 등이 있고요. 브랜드 회원가입과 이용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쌓을 브랜드는 한두 군데로 줄이고요. 커뮤니티에서 알짜 정보를 얻는 것이고 쇼핑용 핸드폰을 따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쓰는 옛날 스마트폰이 있다면 쇼핑 앱들만 깔아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면 충동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자는 필요할 때 쿠폰을 받아내서 최대한 로그아웃 해놔야 자동 로그인이 손쉽지 않아 필요할 때만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플러스 친구는 추가하지 않고 플러스 친구에서 가끔 쿠폰들을 주기 때문에 원할 때만 쿠폰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DIY와 친해지는 것, 또 셀프 시공, 집안 꾸미기가 있습니다. 정기 구독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점이 구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용량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채소, 과일, 반찬, 음식 구독, 꽃, 정기 구독, 와이셔츠, 세탁기
세탁 정기 구독 등 과거는 신문, 잡지, 우유 정도였지만 요즘엔 세상 모든 것들이 정기 구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5장은 생활비 절약 요령입니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작은 집을 구한다든지 또 직장의 근접성을 포기하는 것, 룸메이트 구하기, 공적 자금 대출로 비용 줄이기,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 LH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정부 주거 프로그램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생필품 줄이기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쓰기, 생필품 재고 충분히 갖추기, 대용량 사서 단위당 단가 낮추기, 소모품이 아닌 도구는 소량의 질 좋은 것으로 장만하기가 있고요. 식비 절약하기는 기본식 재료를 채워두고 식재료 가격 기준표를 만들어서 또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 때는 한 10% 정도의 할인폭도 커지죠. 이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파먹기, 밀프렙 만들기, 야식 줄이기, 허브나 이채소 등 간단한 채소를 길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과금 줄이기는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으로 1% 할인받기, TV가 없으면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수신료를 해지하는 것, 가전제품은 1등급으로 구입하기, 스위치가 달린 절전형 멀티탭 이용으로 대기전력을 낭비하지 않기, 냉장실 온도는 약으로 설정하기, 냉동실은 최대한 채우고 써야 전기 효율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필터가 있는 가전제품의 경우는 필터를 자주 청소해서 효율을 올리면 전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요, 전자고지서 신청하면 1% 할인받고요. 종종 수도 계량기 점검으로 누수가 없나 확인해야 합니다. 안 써도 별침이 돌면 이건 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절수형 샤워 헤드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도 줄여서 물을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치질은 컵을 사용하면 그냥 트는 게 1분에 12리터의 물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세면대 밑에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압을 낮추는 것이 또 좋습니다. 심하게 더러움이 없는 빨래라면 세탁기 헹굼의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가스요금은요, 가스렌지를 쓴다면 강불보단 중간불로 조리하는 편이 시간은 걸리지만 가스 사용량은 줄어듭니다. 단열에 신경 쓰기, 발을 따뜻하게 해서 난방비 줄이기, 온수 설정 온도 한 단계 낮추기, 보일러 호스를 단열해서 열 손실을 줄이기입니다. 통신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금을 재검토해보고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자급제를 활용하는 것, 할부 약정이 끝났으면 단말기 자급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결합 상품으로 할인받고 핸드폰 할부를 사지 않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되도록이면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데이터 사용을 줄이고 핸드폰 소액 결제를 막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할인받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평소에 지하철만 이용한다면 전기 승차권 이용하기, 티머니 같은 선불 교통카드 함정에 빠지지 말기, 대중교통 할인카드 활용하기, 또 공용수단, 교통수단 이용하기, 꼭 차가 필요시 이지고, 그린카, 쏘카 같은 공유 차량 이용하기, 서울에서 나눔카를 통해 공용 자전거 이용하기, 자동차는 최대한 사지 않고 버티기입니다. 의복비, 미용비 등 꾸민 비용 아끼기. 의복비를 현명하게 쓰고 헤어 관리는 최대한 셀프로, 네일 관리 또 셀프로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취미 삼아 취미로 도전해보기. 화장품 구입 원칙 세우기. 다 썼을 때만 사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으로 사지 않기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가계부 작성법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가계부 대 디지털 가계부, 소비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예산을 세워 줄이는 동시에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고, 수입원을 늘려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편한 가계부라는 어플을 오랫동안 저자는 쓰는데, 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능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무료 버전 이것저것 테스트 후에 자신에게 맞는 가계부를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출 분류 방법은요, 대분류해서
기본형, 가치판단형, 낭비 분석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방세, 식비, 용돈,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생필품이 있고요. 가치판단형은 현재, 유지, 미래 투자, 소비를 위한 소비가 해당합니다. 낭비 분석형은 꼭 써야 했던 돈, 굳이 안 써도 됐던 돈이고요. 또 식비를 예시로 한 소분류를 보시면 식재료형은 채소, 과일, 고기, 쌀 등이고 집밥 추구형은 외식, 식재료, 매식 등입니다. 특수한 분류는 이벤트, 여행, 집안, 대소사 등 스트레스 분석형은 스트레스 비용입니다. 예산 세우는 방법은 지난 3개월의 지출의 평균값 정도를 잡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잡은 예산으로 우선 한 달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넘는 지출 항목도 있고 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 합리적인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가계부 데이터 활용법은요. 지출 내역 확인 및 반성, 다음 달 예산 조정, 지출이 발생할 이벤트 대비, 총 자산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가계부 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영수증 박스를 만들어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고 달력 가계부나 리스트형 가계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잘 모이는 구조를 짜기, 돈의 흐름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은행 계좌 하나만 가지고 쓰면 돈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절대로 남지 않고 돈의 흐름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출처들을 정리해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통제할 지출, 저축 이렇게 분류하는 것인데요. 월급 겸 용돈 계좌는 체크카드 하나로 그렇게 해서 고정 지출 및 저축 이체 계좌를 만들어 주택 청약 계좌, 메인 저축 계좌, 비상금 계좌, 목적성 저축 계좌를 하는 거고요. 또 기타 생활비 계좌도 체크카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목적별 통장이나 카드를 만드는 것인데 월급 계좌, 고정지출 계좌, 변동지출 계좌는 주거래 은행에서 자유 입출금 계좌로 만들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메인 저축은 적금이나 펀드 등 원하는 것으로 들고 비상금 통장이나 목적성 저축 통장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타의 상품으로 해서 타행의 상품으로 넣기 쉽게 빼기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비상금 계좌의 경우는 증권회사의 CMA처럼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 상품이 좋고 카카오뱅크의 세이프 박스라는 상품도 비슷합니다. 목적적 저축 통장은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조만간 필요시 꽤 큰 비용을 따로 모으기 위한 저축으로 여행, 노트북, 핸드폰 등 큰 돈이 들 때 계획해서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효도용 통장 따로 만들어서 부모님 생신이나 용돈, 환갑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축 포상의 쿠폰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저축은 즐거워야 합니다. 돈 쓰고 싶은 유혹이 크면 저축을 해야 할 동기부여를 마련하면 좋은데 저축을 목표 달성 후에 스스로에게 포상을 주는 저축 포상 쿠폰 만들기입니다.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다면 연말까지 100만 원 모으면 여행 파우치 세트를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쿠폰 만들어 붙이는 것입니다. 30살 생일까지 자산 1년치 연봉만큼 모으고 35살까지 1억 만들기 등 정하고 자산을 모으고 사고 싶은 가죽 가방 사기나 유럽 여행 다녀오기 식으로 포상을 위한 자금을 또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구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인데요. 1년에 하루 날 잡아서 이 은행 저 은행 순방하면서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금융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더 줄일 지출은 없나, 수입을 늘릴 방법은 없나, 만기가 돼서 찾아야 할 적금 예금은 있나, 보안카드를 교체해야 하지는 않나, 스스로 면제 혜택이 이어지고 있진 않나, 내가 가입한 것보다 더 좋은 금융상품이 있지는 않나,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 좋은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 사이 좋아진 신용 등급으로 금리 인하권을 행사할 수는 없나, 새로 발급받아야 할 통장이나 카드는 없나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금융권의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이라 붙은 곳이고 지방은행이나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제1금융권이죠. 그리고 K뱅크,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망할 염려는 적고 대출받을 때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에서 받는 것이 좋다는 게 상식이고 대신 저축할 때 이율도 낮습니다. 제2금융권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각종 캐피탈 등인데 이율이 높아서 저축할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망하는 업체가 많아서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대출금리에 따라 신용 점수가 부여돼서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상관없이 빌려도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협동조합은 출자금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원이 되면 매년 초 1, 2월에 정기총회에 가서 사은품이나 경품을 받을 수 있으니 알뜰한 살림꾼들이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3금융권은 이런 곳에서 빌릴 바에는 차라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햇살론 같은 공적 대출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 업체들이 제3금융권이라 부르는데 비공식 명칭인데 대부업으로 등록된 회사일 뿐이지 정식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주거래 은행 사용법은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하나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점이나 제1금융권이 좋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아 앱이 잘 운용되면 금상첨화고요. 주거래 은행에서 월급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 만들기, 주택청약, 공과금, 대출이자, 카드 결제 등 매달 나갈 돈들의 자동이체를 해당 은행 계좌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 등급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서브 은행으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좋은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저축할 때 이용합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 이상 자산을 보유하거나 장기적으로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 그러면 서브 은행을 따로 찾아서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용 등급에 대해서 보시면 신용 등급은 향후 1년에서 이내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신용조회 회사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10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지표인데요. 금융회사들은 대출 승인과 한도,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개인의 신용 등급을 참고합니다. 1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신용 등급 관리 요령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은 신중히 하고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기,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제출하기,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 상환하기,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하기 등이 있습니다. 금융 관련 용어는요, 일반 과세대, 비과세가 있는데 일반 과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받기로 한 이자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비과세 상품은 이자에서 세금이 나가지 않고 금리가 같다면 비과세가 당연히 좋지만 금리가 다르다면 세후 이자율을 계산해 금리가 더 높은 쪽을 골라야 합니다. 또 세금 우대와 저율 과세가 있습니다. 둘 다 일반 과세에 비해 세율이 적게 부과되는데 세금 우대는 제1금융권, 저율 과세는 제2금융권 제도입니다. 같은 금리, 같은 저축액이면 자율 과세가 세금 우대에 비해 세금이 좀 더 적게 부과됩니다. 분리 과세는 소득세는 납세자 소득을 전부 더한 종합과세 원칙으로 하나 일부 소득의 경우는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이 곱해서 세금 매기기 전 일정액을 빼주는 것으로 금융상품 중에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만기 일시 지급 일시과 월이자 지급식도 있는데요.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게 만기 일시 지급식이고 월 이자 지급식은 이자를 매월 1회 균등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만기 일시 지급식 쪽이 이율이 더 높은데 양쪽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월이자 지급식으로 이자를 받아 지급하는 이자를 따로 적금해두면 새롭게 이자 수익이 발생해 복리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 거치식 상환이 있는데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이 네 가지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남은 원금에서 이자가 계산되기에 이자가 점점 주는 장점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은 만기일까지 총 이자와 원금을 더해 심플하게 상환 횟수로 나눠 매번 일정 금액을 상환한 걸 말합니다. 매달 대출로 나가는 비용이 일정해 지출 계획을 세우기엔 좋지만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만기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시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과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대출금으로 투자해 큰 수익이 날 확신이 있을 때 좋습니다. 거치식 상환은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 금액이 큰 경우 사용합니다. 기본 금융 상품도 소개하고 있는데 적금과 예금은 강제로 돈 모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정기적금을 드는 게 좋고 금리가 낮은 시대 단위로 적금이 계산되면 짧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넣고 만기가 되어서 찾는 정기예금이 똑같이 단기간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율이나마 계속해서 새 상품으로 굴려나가면 복리 효과가 생기는데 목돈을 찾는 쾌감을 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그냥 가입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처럼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보고 정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은근히 많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요, 예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하나로 통합된 상품인데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이율도 예적금보다 높고 소득 공제 혜택도 있는 장점이 있는데 원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상품이나 공공임대 등 주택공사도 저렴한 주거 프로그램에 도전할 때 필요해서 미리 들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로 납입 횟수를 보는데 아무리 자주 넣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카운트해주지 않으니까 매달 잊지 말고 넣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율은 높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해약하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적은 목적으로 고액을 넣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펀드는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 큰 금액으로 만들어 투자할 때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개돼서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펀드는 공모펀드, 소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모아하는 경우가 사모펀드입니다. 보통은 공모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데 특정 업계 주식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해외 투자 펀드, 채권에서 투자하는 펀드, 금에 투자하는 펀드 등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상품을 잘 골라야 하고 대중적 투자 방법이 되긴 하지만 막상 펀드를 고를 땐 주변 사람들, 증권사 직원 추천 같은 모호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가입하는 게 좋고 펀드닥터, 펀드다모아 같은 사이트에서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MA 증권회사에서 개설하는 보통 예금 통장 적금식 상품이 아닌 수시 입출금식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계산돼서 비상금 계좌로 쓰기에 적당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RP형 CMA입니다.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주식, 펀드 등을 모두 투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계좌를 뜻합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장점은 상품별로 따로따로 여러 개 통장 관리가 필요 없어 편리하고 200만 원 소득까지는 비과세 처리 학생, 주부, 은퇴자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자체가 안 되고 다양해서 어떤 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초심자들은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다?
전월 실적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돈을 써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요즘은 체크카드도 못지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에만 포인트가 쌓인다. 체크카드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다. 체크카드만 꾸준히 써도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할부 결제가 가능해서 좋다. 진짜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일시불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금은 결제일 전 미리미리 갚고 충분한 현금이 있을 때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 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체크카드도 해외 사용이 많습니다. 해외는 외화가 저렴할 때 미리 사서 바꿔둔 현찰을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급할 때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거의 대부 업체 수준인데 금리가 평균 20% 정도로 리볼빙과 더불어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건 장기를 파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내 편의를 생각해주는 척하며 날 타락하게 만드는 악마와 같은 존재이니 거들떠 보지도 맙시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9장은 투자에 도전하고 싶다면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화에 투자해보자. 투자 원칙 1은 처음은 돈 흐름을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고, 투자 원칙 2는 용도 있는 돈은 절대 투자하지 말 것입니다. 투자 원칙 3은 투자에 선입견을 만들지 말 것이고 예전보다 직구가 활성화되고 외국 돈에 대해 공부하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이 불안정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나 엔화가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여행, 유학 계획이 있다면 국가 환율을 계속 살피는 게 좋습니다. 예금은 평소에 잘 지켜보다가 저렴할 때 구입하는 것이고 해외 직구는 외화가 떨어지고 있을 때 외화를 사들이는 것 외에 직구를 하는 것 또한 이득이 됩니다. 외화 거래는 외화가 비싸지면 갖고 있는 외화를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외화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 또한 이득을 키우는 요령입니다. 서울역 환전센터가 환전 수수료로 제일 저렴한데 대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자주 붐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은행 앱을 통한 외화 구입 시 크게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자주 열립니다. 경제 공부를 위한 주식 투자, 주식으로 하는 경제 공부, 투자를 하려면 경제 공부는 필수입니다. 먼저 자기 생활에 연결된 주식, 낯설지 않은 회사 주식을 찾아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나 지켜보는 걸 추천합니다. 관심 분야에 투자합니다. 경제에 눈 뜨면 투자자 시각으로 모든 것에 돈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내가 날아서 잘하는 분야는 분명 있습니다. 매일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왕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것부터 주식을 사서 주가 상승 겸 내 자산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입니다. 이도저도 귀찮다며 배당주 투자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나눠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부이지만 그 회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줍니다. 주가 급락과 상관없이 보유만 하면 수익이 나는 거라 자주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배당주 공부를 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모바일 앱이나 HTS라는 거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한번 사고 팔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 기업에 고르기 어렵다면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 같을 때 사는 것이고 코덱스 인버스는 코스피 지수가 내릴 것 같을 때 사는 것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는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든 적게 투자해 크게 얻어내는 게 최고의 미덕이죠. 유튜브, 어학공부 앱, 팟캐스트 등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최대한 이용하고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 들어가면 인터넷 강의는 물론 각 기관에서 강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훈련 과정을 안내 지원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 바쁜 일상 속에 자기 개발 요령이나 통근 시간을 이용해 자격시험 응시 15분에서 30분간 켜두고 바짝 공부를 하고 울적할 때 공부하고 마음에 드는 노트와 펜 사기입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 건강에 투자하기.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영양제 등을 꼭 챙겨 먹고 해야 하고요. 자주 건강 체크에 투자하고 체력을 키우고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시간과 돈을 최대한 아끼며 건강을 돌보는 작은 요령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맨몸 운동, 요가 프로그램 따라하기, 폼롤러나 땅콩볼을 이용해 굳은 몸 풀기,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챙겨 먹기, 공장에서 나온 음식 최대한 피하기, 다양한 종류 식재료를 섭취하려고 노력하기, 하루 5분만이라도 명상 시도하기, 모닝 페이지를 써서 고인 생각들을 풀어내기,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앉지 않기, 생활 속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보험의 세계, 보험의 종류 및 보험 용어는요, 정액부잔 실손보험, 갱신형, 비갱신형, 만기 환급경, 순수보장형,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비 보험, 안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들어두면 좋은 보험들은 아플 때 리스크를 생각하고 나이 들어 보장되는 안보험은 젊고 건강해서 보험료를 저렴해서 들어야 합니다. 젊을 때 들수록 질병에 대한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교통사고 쪽은 젊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고 치아가 안 좋다면 치아 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 또 암보험 미리 들어두길 추천하고 사망, 재해까지 커버하는 종합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실비 암 치료를 특약 형태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갱신형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수입의 7에서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잘 골라 가입하는 법은 이미 부모님이 들어두신 보험이 없나 확인해보고 설계사와 만나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보험 상품 비교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믿을 만한 보험회사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 시 대처 요령.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빚 현황, 현금성 자산 파악, 예상 수입, 지출 예상, 기간 예상. 팔 수 있는 건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고요.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재고 채워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요. 정부 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부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건강을 챙기기입니다. 아끼면 잘 사는 사람의 하루는 예를 들어 7시 기상 후 유튜브로 아침 요가와 명상을 저장을 하고 15분에 모닝 페이지를 한쪽 쓰고 30분에 주말에 밀프렙 해둔 샌드위치로 편하게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대중교통으로 전자책을 읽으면서 가고 12시에 포인트 가맹점 또는 할인 쿠폰으로 외식하고 12시 반에 텀블러를 가지고 카페에 안 가고 차 마시기 4시가 되면 쓴 돈은 그날 중에 가계부 앱에다 쓰고 7시에 귀가하고 집 근처 전통시장에서 반찬을 구입하고 9시에는 저녁 식사 후 평생학습 포털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으로 강좌를 듣고 10시는 잠자기 전 폼롤러, 유튜버 운동 및 마사지 하기 10시 반에 하루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돈 관리를 돕는 추천 앱사이트 앱이 있는데 가계부, 생활부, 생활비, 주거, 정부 정책, 금융, 자기계발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충동 구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돈이 새어나가는 게 많았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쿠폰을 만들어서 제 자신에게 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정말 돈에 대해서 초짜하고 아직 뭔가 활용법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이 책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1인 가구들에게 앞으로 1인 가구는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도 정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면 소액으로 일단 돈부터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